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집에 가고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저희 외조부가 강원도 양구 분이시거든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올라갔는데 저희 외조부께서 6.25 참전 용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군부대를 찾아갔는데 재밌는 게 저희 외조부께서 병적 기록이 없어요. 근데 병적 기록이 없는데 왜 나라에서는 참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찾아봤는데 학생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6.25 전쟁 당시에 의용군이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 외조부께서 그 조직을 하셔가지고 북한군하고 싸우셨더라고요. 그 13명인가 조직을 하셨고 뭐 죽인 인원은 7명이나 하여튼 대한청년단인가 뭐 이런 거 조직을 했대요. 나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거 찾는다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뭐 잠깐 수업 외적인 얘기지만은 그 처음으로 이제 저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는데 그 유공자가 되니까 뭐 장례 다 국가에서 치러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 뒷발도 보내주고 좀 특이했던 게 군수가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군수가 와서 조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밥을 먹어본 적은 있는데 시장하고 도지사는 정말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높은 분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 군수는 그냥 동네 이장이 돼요. 가니까 거기 아저씨 군수님 모여서 앉아 모여서 하더만 우리 동네 앞에 길이 없다 이러니까 거기는 군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요 하면서 거의 군수는 거의 마을 이장이 돼요. 좀 신기하다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저희 외조부를 산청 호국원에 모셨어요. 호국원에 모셨는데 특이한 건 호국원에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군인들이 유공자님 오셨습니다 하더만은 그 자기들이 옮기겠다 해서 뭐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신기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옆에 할아버지를 봤는데 오늘 제가 수업을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를 같이 안장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부인이 4명이에요. 그리고 이 위패가 엄청 길어. 우리는 되게 짧은데 이게 뭐지 하고 이거 봤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 태평양 전쟁이나 일제강점 때 저희 할아버님이 21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17년생인가 그랬어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마 태평양 전쟁 때 부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6.25 전쟁 때 부인을 또 잃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첩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 여기 많았던 이번 오프라인 수업은 참 다행인 게 막내가 항상 저였거든요.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막내가 또 하나 있어 그냥 다행인데 이렇게 제가 저희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3명인 거야. 그럼 우리가 물어봤죠. 너는 왜 할머니가 많아? 이러면은 걔가 하는 말이 몰라 아빠 형제가 되게 많아. 근데 둘째 할머니가 제일 용돈을 많이 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친다고 그 할머니가 진짜가 아닐까 하면서 우리가 이랬거든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첩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적에는 적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이렇게 첩제도가 있었는데 아마 그 할아버지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날 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양보 올라가면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전화 절대로 학생들 헛걸음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행히 그날 헛걸음 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예.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한테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장례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이거를 좀 연결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새 부산시에서는 문화 컨셉을 피난의 도시 6.25 전쟁에서 피난의 도시로 컨셉을 잡고 요새 문화 컨텐츠 사업을 부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냐면은 보수동하고 국제시장 그 일대. 그래서 오늘 수업도 약간 우리가 기존에 하는 수업하고는 좀 다르게 그 피난 그러니까 6.25 부산의 문화유산으로 본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근데 소개를 하면은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화유산 전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저는 건축 양식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미술사 전공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좀 더 어떤 역사적 컨텐츠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삼성대 돌 몇 개 외우고 뭐 건축 양식 몇 개 외우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역사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 중심적으로 하고 저는 전공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초등학교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소학 그러니까 보통학교를 전공한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을 전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학했던 곳이 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고 창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지금은 창원대학에서 논문 주제로 수학 여행에 대해서 지금 써볼까 해요. 일제강점기 수학 여행. 그리고 요새 좀 관심 갖고 공부하는 분야가 뭐 지난 학기에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군함도 강제징용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수업하는 대학은 문성대학, 창원 문성대학에서 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소속이 어디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 학교한테는 서운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문성대학 소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학교 온 지는 한 6년 된 것 같아요. 6년인가 5년 된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는 1년만 하고 그만두겠지 하고 왔는데 뭐 계속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 학교 왔을 때가 제가 총각이었고요. 지금은 애가 3살입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시간만큼 몸무게도 같이 비례했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 조금씩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학교는 저한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학원 강사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갖고 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촬영을 하면서 얼마나 오만한지 이 학교에서 전 종교가 기독교인데 하나님이 하나 깨우쳐준 것 같아요. 이 학교 와가지고. 그래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의를 하는 곳은 이제 요새 많이 하는 건 근현대사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그 다음에 방학 때 되면 그걸 제일 많이 해요. 저도 이번에도 2개 정도 계약하고 왔는데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요거를 제일 많이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남대학에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 소개 간단하게 했고 뭐 부산의 연역을 보면 뭐 이런 거는 좀 그냥 넘어갈게요. 학생들 그냥 부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부산의 지형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바다라는 거는 잘 이용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인간하고는 약간 좀 대척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하기도 어렵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산은 좀 내륙하고 왕래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1880년에 오늘 좀 찾아봤는데 1880년에 보니까 부산의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부산의 인구가 동래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동래가 있죠. 그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데 한 1200명 정도? 밖에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러면 이 부산이 언제부터 이제 핫플레이스로 뜨기 시작하냐? 바로 학생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1876년에 그 강화도 조약 때 이 부산이 개항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가 이곳을 이제 침략의 기반으로 삼고 점점 성장을 하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들어가서는 여기가 부산구가 되죠. 부산구.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대표적인 항구 도시들이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인천, 원산, 그다음에 목포, 군산, 그리고 가까운 마산, 부산 이런 데가 대표적인 일제 강점기 때 그냥 핫플레이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몇몇 도시들은 좀 죽는데 끝까지 살아남았던 도시가 어디냐면 이제 부산이 되는 거예요. 마산은 죽고, 그러니까 부산은 끝까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볼까 해요. 그럼 좀 넘어가서. 오늘은 뭘 볼 거냐면은 6.25 전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흔히 6.25 전쟁이라고 하고 또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여기서 가져오세요. 이거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정확한 한국 전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흔히 6.25라고 많이 하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까지 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죽은 사람 숫자만 25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당시 한반도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250만이 죽었다는 얘기는 10분의 1의 인구가 죽었고, 특히 이 6.25 전쟁 때 피해를 유일하게 안 본 도시가 바로 부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6.25 전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문화유산을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합니다. 먼저 6.25 전쟁 원인은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정복, 야욕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일성이 했던 행보를 보면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건데, 다시 그때 당시에 미국 국방부 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이 라인을 설정한 거예요. 이 라인을 설정해서 요 밑에로만 미국이 지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곳에서 어디가 제외됐다? 남한이 제외가 된 거죠. 그 학생들 지금 뉴스 봐서 알겠지만 미국은 지금 누구랑 더 친하냐고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더 친한 게 아니고 일본이랑 더 친하거든. 가뜩이나 지금 지도자들도 또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더 친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미국의 관심사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지킬 수 있으면 남한은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뜩이나 군대도 없는데 지금 누가 철수하게 된 거야?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남한을 지킬 수 있는 부대 숫자가 많이 줄었죠,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도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친일파를 했던 사람들이 상관을 하고 독립군을 했던 사람들이 그 밑에 부하로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웃긴 거야. 이게 친일파를 했던 애들이 오늘 얘기하고 원스타, 투스타 달고 있고, 뭐 대령, 소령, 중령들이 다 독립군 출신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군부대 내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이 소련에 가서 나 공격하겠다. 그래서 탱크를 받아오는데 그게 T-34 탱크라는 걸 받아와요. 하여튼 뭐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탱크를 받아와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그게 6월 25일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학생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많이 아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쳐들어올 거 알고 있었어요. 1월달부터 우리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월달에 올 거라고 했는데 안 오고, 2월달에 안 오고, 3월달에 안 오고, 4월달에 안 오고, 5월달도 안 오니까 이 병사들이 휴가를 6개월 동안 안 가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기 마라톤 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자녀들은 농기구거든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학교 마치면 바로 엄마 아빠 일 도와주러 가야 돼요. 근데 이 병사들이 이때 당시 모내기 처리돼가지고 대규모 휴가를 보낸 거예요. 이때 이제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제 자기는 도망치죠, 부산으로. 근데 이제 난 얼마 전에 공부하다 좀 알았는데, 그 프린터 들고 오세요. 그러면 좀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으니까 다들 생업에 종사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녹화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녹화를 하고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임시 수도로 부산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되고, 7월 21일 날 미국이 왔는데 이때 지고, 낙동강 방어선이 설정이 되고, 이때 임시 수도가 부산이 되고, 지금도 우리나라 뉴스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작전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9월 18일 날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 날 38도선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38도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 38도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늘날 국군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양을 점령했는데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군한테 밀리기 시작하자, 중공군이 올려왔는데, 학생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공군 오는 걸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군대가 여기 있는데 중공군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거든요. 이게 중공군이 이미 내려와가지고 여기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몰랐냐면은 전쟁에 이겼다고 방심한 것도 있었고 이 중공군이 흩어져서 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5명이 한 개조로 해가지고 흩어져서 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검문 검색도 대충 하고 또 중국인하고 한국이랑 섞여 있으니까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중공군이 여기 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포위를 당하면서 우리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후퇴가 바로 장진호 전투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데 그 얼마 전에 작년 2년 전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방문했을 때 이 장진호 전투 기념미에 가서 그 인터뷰를 했죠. 자기 부모님이 여기 계셨죠.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를 해서 흥남으로 가게 되고 흥남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오냐면 흥남에서 배를 타고 부산, 거제, 마산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 피난민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는 그냥 우리가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그리고 서울 중공군한테 밀렸다가 서울을 다시 찾았다가 휴전 협상을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 6.25 전쟁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밀렸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1년 여기에서만 2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 할래 안 할래 갖고만 2년 싸운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휴전만 2년 협상을 하다가 이제 휴전이 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6.25 전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프린터 챙겨오세요. 프린터는 안 챙겨오세요. 맨 뒤에 가면 있습니다. 봅시다. 자, 인구 변화를 좀 볼게요. 제가 인구 변화를 좀 찾아왔는데 좀 보면 1943년 부산부의 인구는 32만 5천 명이에요. 여기서 부산부라는 거는 일제강점기 시기의 인구예요. 근데 49년도에 들어가면은 부산의 인구가 15만 명이 늘어요. 그럼 왜 늘었을까? 왜 늘었을 것 같습니까? 피난민을 아니죠. 이때 왜 피난민입니까? 전쟁이 아닌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싫어가지고 다른 나라 갔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귀환동포들. 이때 당시 귀환동포들이 들어오는데 이 귀환동포가 100만 명이 들어와요. 그 중에 이제 부산에 15만 명이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화 군함도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 군함도에서 그 장면이 잘못됐는데 군함도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원래 군함도에 탈출하는 장면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제1교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에 있다가 그대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대로 남은 사람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한 100만 명이 돼요. 그 중에 부산에 15만 명이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50년에 들어가면 또 인구가 늘죠. 21만 명이. 이때 왜냐? 이때 이제 피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68만으로 인구가 또 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50년 12월이 되면은 인구가 100만이 돌파하게 돼요. 이때를 흔히 그 얼마 전에 이 동의대에서 쓴 책을 좀 봤는데 동의대에서 쓴 책을 보니까 이때 시기를 1차 피난 시기로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 대학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대학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경남, 부산에 피난 온 인구 숫자가 150만 명이래요. 그 중에 부산이 한 30만 넘게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1년도에 다시 빠져나가요. 질문, 51년도에 왜 빠져나갈까요? 그렇지, 전쟁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각자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지기 시작하니까 또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되고 55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구가 이제 120만을 돌파하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뭐 사람이 많이 왔구나, 사람이 많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르게 생각할 문제. 이거는 이 도시가 준비를 안 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주택 문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식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의료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당시의 부산의 모습을 좀 정리해 왔는데 좀 보면 당시 부산의 모습 첫 번째 대통령이 있는 곳, 그죠? 대통령이 있는 곳이죠. 학생들 원래 전쟁 때
역사에서 보면은 왕이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보면은 백성들이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조라는 왕이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선조. 그러면 선조를 가장 많이 욕을 하는데 욕하면서 사람들이 따라가거든. 욕하면서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제일 안전하거든. 그리고 이순신 장군한테도 제법 많이 갔거든. 거기 대표적으로 그 통영 쪽에. 그럼 이순신 장군 왜 따라가냐? 이기거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인구가 제일 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지금 대통령이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미군의 주둔지. 이때 당시에 미군이 여기에 주둔을 했는데 미군이 주둔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동의대학교 인근. 네? 동아대학교 인근에 그 부산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당시 미군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은 황정민이 부산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다 안전성 때문에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피난민이 있는 곳.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신문에서 났던 건데 외국 신문에서 났던 건데 악취의 도시. 이게 부산에 비하는 게 아니라 왜 악취가 있냐? 이게 오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기록을 찾아봤는데 기록을 보니까 15개인가 16개 집이 한 개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는 저희 집이 약간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수세를 썼거든요. 저는 어른들하고 단칸방을 썼는데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4집인가 3집이 다 부세식을 썼었어요. 같이 마산에서. 근데 어머니가 화냈던 게 기억나. 어머니하고 옆집 아줌마는 치우는데 옆에 집 아줌마가 안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6집이 같이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집은 치우는데 어떤 집은 안 치우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 다 같이 안 치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악취가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부산을 봤을 때는 이제 악취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국제도시라고 얘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국제도시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하겠죠.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때 와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누가 뭘 깔아놓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라고 많이 지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곳. 당연하겠죠. 여기 사람이 제일 많이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세금을 많이 걷는데 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걷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맨날 싸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의 비리가 많은 거. 왜냐하면은 세금을 많이 걷고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비리가 많았거든. 대표적으로 그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때 이런 거였어요. 자, 우리 북한군을 물리칩시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부산에 10만 명이 몰렸는데 그때 당시에 1월이었는데 10만 명이 모였으면 뭐 해줘야 되겠어요? 무기 줘야 되고 1월이니까 뭐 따뜻한 옷도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중간에서 해먹거든. 하고 이 10만 명의 병사들이 걸어가다가 3만 명이 동상으로 죽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하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다음날 사형시켰거든. 그럼 다음날 얘가 했어요. 사형시켰다면 뭔 얘기 하겠어요?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비리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는 준비가 안 된 도시인데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리고 부산에는 계단이 많잖아요. 뭐 40계단, 136계단. 그게 다 왜 그러겠어요? 40계단에 살면 양호한 거야. 136계단 정도 가면은 이제 뭐라고 하지? 밀린 거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그리고 부산은 내가 부산을 한 번씩 운전하면서 놀래는 거는 특히 그 삼복도로가 많잖아요. 삼복이라는 뜻이 산을 가운데를 지른다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그게 다 왜 그러냐면 다 6.25 전쟁 때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뭐 몇 개 좀 볼까요? 대통령 관절을 좀 보면 뭐 건축 양식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학생들. 근데 이제 여기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데 가면은 되게 구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와서 지은 게 아니고 이것도 마산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마산에 가면은
가장 이쁘고 좋은 데는 일본인들이 먼저 정착을 해요. 이것도 뭐냐면 당시에 부산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는 관저예요. 관저. 이게 나라가 지어주는 거지. 오늘로 얘기하면 청와대라고 봐야 되나? 청와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게 34년도에 모습. 34년도에 부산부에 이거 아마 여러분 프린트 오타나 있을 건데 이 34년도에 이 부산 이게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안에 내부의 모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당시 대통령도 상황이 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로 잠깐 빠지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6.25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몇 년이에요? 5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잖아요. 이때 당시 4년에 2번 했거든요. 아마 6.25가 안 터졌으면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 하고 물러났을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터지면서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경남상업고등학교인데 이 경남상업고등학교도 크게 뭐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 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거의 명문이었어요. 일본인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고 건축 양식을 좀 잠깐 보면은 이러한 아치 형태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아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축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의 특징이 다 일제강점기 학교들이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 서울의 문화유산 배울 때 그 경성제국대학 건물들 보면 다 아치 형태잖아요. 그리고 다 차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그런 형태에 돼 있고 그리고 이 곳은 나중에 미군이 와서 야전병원으로 쓰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간단히 이런 것만 봤고 요거를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저는 갔다 왔는데 동아대학교에 있는데 동아대학교가 학생들 역사가 깊은 학교예요. 학생들 이 동아대학교가 왜 역사가 깊은 학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대학들은 다 어떻게 했겠어요? 학생들 대학들은 다 피난왔겠죠. 당시 연세대, 고려대,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 전쟁 중이면 공부를 할까 안 할까? 대학생들은. 참 대학생들은 6.25 때 군대 안 갔습니다. 치사한 게 아니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인가? 내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대학원 다니는 학생은 군대 6개월 다니고 속성으로 장교 훈련만 받고 빠지는 게 있었어요. 나도 내 지도 교수님이 서울대학이라서 알게 됐는데 자기 6개월만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고급 인력은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지금은 대학생들 다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래 하셔도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대학들이 와가지고 공부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전쟁 중인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교육률이 높아가지고 전국의 대학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 연합대학을 만들자. 전시연합대학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모여서 한 개의 대학을 만들어요. 그게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다들 흩어졌겠죠. 근데 이러한 미국이 놀랬다잖아. 무슨 전쟁 중에 초등학생들만 가르쳐도 다행인데 무슨 학문을 연구한다고 저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들이 이렇게 헤어지면 좀 아쉽지 않냐? 이런 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게 바로 동아대학이에요. 근데 이 동아대학이 지금 보시면 이 임시정부 정부 청사를 그대로 쓰게 되는데 학생들 오늘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도청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도청을 쓰다가 오늘로 얘기하면은 정부 청사예요. 우리나라 정부 청사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정부 청사인 거지. 이걸 쓰다가 이제 동아대학교에서 이걸 인수해서 지금의 박물관으로 쓰는 거예요. 나도 여기를 가봤는데 1, 2층은 이제 문화재 유물을 전시해놨어요. 1층은 그냥 뭐 전시해놨고 2층은
뭐 학생들 혹시 박물관 가면 특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특별전. 특별전은 뭐냐면은 그 박물관에서 주제를 정해서 한 개의 그 테마를 가지고 수업 그 뭐지 전시라는 게 특별전인데 그 특별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 안에 가면은 뭐 까까놓고 얘기하면 내부를 보기에는 좀 안 좋아요. 왜냐면 내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굳이 가시면은 한번 외부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 외부를 돌아보면은 일단 뭐 물론 중간에 보수공사도 했겠지만 일본이 상당히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지난 수업에 배웠던 그 어디 조선총독부 건물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난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이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폭파시켰거든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폭파시켰거든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막 기자회견에서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놓겠다면서 막 이러고 보통 대통령이 그런 맛이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일환이 민족 정기를 회복하려 해서 이걸 폭파시키거든요. 그때 일본의 많은 건축학자들이 와가지고 반대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 물론 나는 10살이니까 모르지만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막 건축학자들이 이거 되게 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거기가 국립중앙박물관이었다면서요. 거기가 국립중앙박물관이었대요. 그 정도로 그 건물이 튼튼했으니까. 지금도 이 건물 역시도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 보면은 일본이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을 보면 이때 당시 정부 청사의 모습. 지금 보면 여기 다 차가 다 들어가고 사람이 걸게 이렇게 다 해놨죠. 그다음에 농도산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나? 신사인데요, 신사. 잠깐 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 신사는 일본이 만든 종교예요. 일종의 다신교예요, 다신교. 이 다신교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따자를 써가지고 신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이 많은데 특히 이 다신교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지역마다 신을 배치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거지? 그 통영에 가면 뭐가 유명해? 이순신이 유명하잖아요. 이순신의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럼 뭐 마산 같은 마산에는 신사가 있었는데 뭐 마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산에 가면은 그 몽고 간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마산에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원래 술이 유명했거든요. 술. 물이 깨끗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마산에는 무슨 신이 있냐면 술의 신이 있어요. 주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부산 같은 경우도 신을 모셨는데 이 신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지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곳은 어디다가 지어놨냐면은 남산에다가 지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서울의 남산에 가면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게 왜 없어졌냐면 6.25 전쟁 때 폭파됐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받았는가 거기다가 안중근 의사공원을 지었어요. 밟아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중근 의사공원을 지어갖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두산 신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었는데 뭐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도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여기에 진짜 판자촌들이 너무 많았대요. 6.25 전쟁 당시에 여기에 판자촌들이 많이 모였었대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잠깐 좀 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거주를 했을까요? 그 6.25 전쟁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거주했을까요? 대다수가 판자촌이었겠죠. 판자촌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진짜 집처럼 생긴 데는 다 들어가대요. 보니까 약간 이런 데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전쟁 중이라서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있냐면 요정집도 들어가대요. 요정집. 요정집이 뭐냐면 오늘로 얘기하면 룸사롱 같은데요. 이게 옛날로 얘기하면 기생집이에요. 기생집. 기생집인데 그 기생집에 한 30가구가 사는 거야. 그래갖고 뭐 그리고 어디 또 일본이 만든 관공서 그리고 일본인이 한 명이 살았는데 한 명이 살았으니까 주택이 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막 5가구가 모여 살고. 근데 전쟁 중에 비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그냥 어디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택을 조사해 보니까 좀 느낀 점을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건 일단 뭐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미래에 네가 어떻게 이런 게 없는 거야. 지금 당장 배고프고 당장 비바람 피하고 이게 부산 사람들한테는 이때 당시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었대요. 그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첩으로 가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 여자 직업 중에 그런 직업도 유행이었대요. 그 물 떠다 나는 직업.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다른 집에 배달하는 직업.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물값이 엄청 비쌌대요. 식수 구하기가 거의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식수가 수도관이 누가 설치해놨냐면 일제강점기 때 35만 명을 기준으로 만든 수도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의 뭘 해줘야 되니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이거 역시도 쉽지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는 수업 자료에 없는 건데 아미동. 아미동인데 우리 그 14주 1강에 없는 내용인데 이 아미동이라는 데인데 저도 이번에 한번 갔다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내가 이런 동네인데 이 동네 건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 문이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도 세차하는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축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가 아미동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 죽으면 장례 지내는 장례식 공동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근데 왜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까요? 너무 좋지. 왜? 비석을 세우고 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미 바닥이 평평한 거야. 누워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석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막대기 갖고 바로 이렇게 천막이 바로 쳐지는 거야. 그래서 당시 그 토지주택공사인가 거기서 쓴 거를 봤는데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파다 보니까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옮겨서 그 다른 데다가 묻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나도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면 나 옛날에 제가 단칸방에서 집사람하고 살다가 이제 방 3칸짜리로 갔거든요. 성공했지. 3칸짜리로 갔는데 이제 처음 방을 구하는데 이제 방을 구해놓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야 저기 뒤에 너무 무덤도 있고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지금도 그 무덤 집 뒤에 산에 봐도 무덤이 창을 열면 나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원룸에 살 때는 문 열면 저는 바로 벽돌부가 보였거든요. 제가 원룸에 살 바로 문을 열면 바로 벽돌이 보여요. 거기에다가 문 열었는데 뒤에 산 있고 무덤 좀 보이면 어때?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덤 보이면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난 지금 비바람 피하는 게 먼저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비석마을이라고 그래요. 비석마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산 사람들이 상당히 치열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엄연히 피를 따지면 저도 북한 사람이에요. 저도 외조부께서 북한 분이시거든요. 강원도 양 학생들 지금이 38도선이 아니고 휴전선이잖아요. 38도선일 때는 개성이 북한 땅이고 강릉 속초가 개성이 우리 땅이고 강릉 속초가 북한 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양구니까 거기가 북한 땅이란 말이에요. 6.25 전쟁 때 저희 외조부하고 할머니께서 부산에 와서 떡장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를 재워주신 분이 있대요.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가 항상 그분한테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만큼 부산 사람들이 많은 걸 느끼고 산 거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 진짜 많이 갔던데 레포트 보니까 여기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진짜 많이 갔더라. 이거 레포트 하기 싫어갖고 이거 갖고 퉁치고 싶었는지 근현대사 박물관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동양